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시험은 어떻게 잘 보셨나요? 결과에 대해서 살짝 기대도 되면서 또 한편으로는 걱정도 됩니다. 아무튼 고생하셨고요. 이번 시간은 2025년 국가직 보호직렬 형사정책 개론 문제 해설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제를 보기 전에 이번 시험을 총평하자면 난이도는 어렵다고 말하는 분도 있지만 작년에 비해서 어렵다고 말하는 분도 있지만 제 커리를 잘 따라오신 분들이라면 제가 충분히 다 다뤄드렸기 때문에 좋은 점수를 받았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래서 8점 이상은 제 강의를 잘 따라오신 분들은 8점 이상은 다 무난히 받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나라고 생각되고요. 수험 중에는 90점 이상 고득점도 상당수 나올 것이다라고 내심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난이도는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 8점 이하 받았다면 조금 살짝 제가 좀 서운해요. 예. 자, 그리고 출제 영역을 좀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크게 대별하면 법령 문제하고 이론 문제가 있잖아요. 법령 문제, 이론 문제. 아무래도 법령 문제가 출제가 많이 된다라고 했는데 역시 올해도 법령에서 12문항, 이론에서 8문항이 나왔습니다. 자, 그럼 법령에 어떤 법령이 나왔냐면 일단 소년법 있죠. 중요한 법이죠. 소년법에서 3문항 나왔고요. 그다음에 보호관찰, 우리 보호관찰 같은 보호관찰에 관한 법률을 잘 숙지를 해야 될 텐데 보호관찰법에서 1문항 나왔고요. 2문항 나왔습니다. 예. 자, 그리고 보호소년처우법 있죠. 보호소년처우법. 여기 3문항. 그다음에 이제 전자장치 부착법 있잖아요. 여기서 2문항. 그 다음에 치료강호법. 여기서 3문항. 그 다음에 벌금형 파트, 벌금 미납자 이 사형집행안 특례법 있잖아요. 벌금 미납자 사형집행안 특례법에서 3문항. 그 다음에 형법하고 법원조직법. 결합된 문제가 1문항. 자, 그다음 특정 중대범죄처벌법 1문항. 이렇게 12문항이 나왔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론 파트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다뤘던 바로 범죄 원인론. 자, 범죄 원인론에서 6문항. 그리고 이제 이건 법령이냐 이론이냐 문제인데 이건 전부 다 뭐예요? 바로 형벌이나 보완처분, 형사제재론이죠. 여기서 8문항 나왔습니다. 그리고 소년 파트에서 5문항. 그래서 목차별로 보면 범죄 원인론 6문항, 그다음에 형사제 파트 8문항, 소년 범죄론 5문항. 그럼 어때요? 이게 전부 다지 19문항이잖아요. 그래서 서론에서 1문항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강조해 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출제형이 크게 보면 범죄 원인론, 그렇죠? 그리고 형사제재론, 형벌하고 보완 처분을 포함한 형사제재론, 그 다음에 소년범죄론. 이 세 분야가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출제가 집중된다. 서론에서 1문항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출제형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라고 예상되고요.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난이도 상급 문제가 몇 문제 있긴 있어요. 근데 제 커리를 아까 강조했지만 제 커리를 잘 따라오셨다면 다 맞출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1번 문제.
형사정책 연구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연구 방법에 관한 문제도 모의고사에서 많이 다뤘는데요. 이런 실험 연구는 실험 지역의 모든 변수를 통제하기 때문에 일상적 환경에서도 완벽한 인간의 검증이 가능하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당연히 틀렸죠. 실험을 할 때 모든 변수를 완벽히 통제할 수 있다?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그래서 틀렸고요. 그다음 2번 참여 관찰 연구는 연구자가 연구 대상 집단에 직접 참여하여 관찰하기 때문에 연구 대상의 상호작용을 심층적으로 파악이 용이하다. 이건 맞겠죠. 직접 관찰합니다. 일정 기간 동안 대상자를 직접 관찰할, 교도소에 들어가서 동료 수용자를 관찰한다거나 뭐 범죄 집단에 들어가서 범죄자들을 그 집단의 범죄를 직접 관찰합니다. 같이 생활하면서. 따라서 대상 상호작용을 심층적으로 파악하기에 용이하다. 맞고요.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럼 설문조사는 조사 대상자의 태도, 인식의 변화를 관찰할 수 없다. 자, 설문조사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조사할 수도 있고 가해자를 상대로 조사할 수 있겠는데 뭐 이렇게 정기적으로 근데 6개월에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설문조사를 한다면 작년에는 설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는데 올해는 마음을 바꿔가지고 자기가 겪었던 피해를 당했거나 직접 가해 행위를 했던 범죄를 적었더라. 이렇게 변화를 관찰할 수 있는 것이죠. 관찰할 수 없다? 틀렸습니다. 자, 추적조사는 인위적으로 설정된 실험 환경에서 범죄 기회를 정하고 참가자의 반응을 기록하는 방법이다? 이건 어때요? 추적조사가 아니고 실험적 관찰법인데 인위적 관찰법 중에서 인위적 관찰법이죠. 인위적 관찰법. 그래서 4번 같은 경우 추적조사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옳은 것은 2번이었고요. 뭐 중급 정도의 문제로 보입니다. 2번 사이크스와 마자의 중화기술 중 비난자의 비난에 해당하는 것 아주 쉬운 문제였는데 많이 다뤘죠.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서 타인이 직접적 피해를 입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바로 가해자의 부정이 되겠고요. 사회지도층 역시 부패하거나 범죄를 저지르기 때문에 자신의 범죄 행위가 특별히 비난받을 이유가 없다. 이게 바로 비난자에 대한 비난이죠. 자기 행동을 비난하는 사회지도층도 나를 비난할 자격이 없다라는 거니까 비난자의 비난. 3번 자신의 행위로 인해서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그 피해자는 마땅히 그런 대우를 받을 만하다. 피해자를 비난하는 것은 비난자의 비난이 아니라 피해자의 부정이라고 했었고요. 범죄자는 자신의 행동이 본인의 책임이 아니라 외부 요인에서 발생했다. 본인의 책임이 아니다. 책임 부정이죠. 3번 문제. 샘슨과 라우브의 생애 과정 이론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이것도 우리가 많이 다뤘던 문제인데, 자, 보시면 범죄행위 지속성과 가변성은 인생의 중요한 전환기에 발생하는 사건과 그 결과에 영향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허쉬의 사회유대 이론에 영향을 받아서 사회유대의 약화를 범죄행위 원인으로 본다고 그랬고요. 성실한 직장생활, 활발한 대인관계 등의 사회적 자본을 발전시키는 것을 범죄 중단의 중요한 요인으로 본다. 그렇죠? 3번 범죄를 중단한 뒤서 결정적 전환점은 체포 혹은 수감 경험이다. 이게 틀렸죠. 범죄를 중단시키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바로 인생의 전환점, 사회 자본이라고 불리는 인생의 전환점인데 그 인생의 전환점이라는 것은 이런 체포나 수감 경험 같은 부정적인 경험이 아니고 어떤 것들? 바로 취업, 군입대나 결혼, 진학 이런 긍정적인 경험이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해서 인생의 전환점이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체포나 수감 같은 부정적 경험이 아니라 취업, 결혼, 뭐 입대, 진학 같은 긍정적인 그런 경험들이 범죄를 중단하게 만드는 인생의 전환점, 즉 사회의 자본이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4번 문제. 소년법상 형선고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소년법상 손해인지 여부는 이것도 직접 모의고사 다뤘는데 4.1심 판결 선고 시를 기준한다. 그렇죠. 범죄시가 아니라 4.1심 판결 선고 시. 또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 소년에 대해서는 사형무경 대신 15년 유경이고요. 그 다음에 소년이 법정으로 장기 3년 이상 유경에 해당되는 죄를 범한 경우에 장단기 정해서 선고한다. 자, 상대적 부형기형 요건인데
장기 3년이 아니었죠. 장기 2년 이상 유경에 해당될 때 장기 10년, 단기는 또 3년 초가 아니라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숫자가 틀렸죠. 4번 선지. 소년에 대한 부정경을 집행하는 기관의장은 형이 단기가 지난 소년범의 행동이 양호하고 교동 목적을 달성했다고 인정될 때 누구의 지를 받는다? 검사의 지에 따라서 집행을 종료시킬 수 있다고 했었습니다. 자, 5번 문제. 보호소년조법상 수용보호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되어 있습니다. 1번. 보호장비에는 수갑포승, 가스총, 전자충격기, 머리 및 발목 보호장비, 보호복이 있다. 우리가 어떻게 암기했나요? 수포, 전자가스, 머리 보호대. 수포, 수갑포승, 전자충격기, 가스총, 머리 보호대, 머리 보호장비, 그 다음에 마지막 보호대. 그렇죠? 이 보시면 발목 보호장비가 들어가 있고 보호대가 아니라 보호복이 들어가 있잖아요. 틀렸죠? 2번 소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수갑포승 등 보호장비를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징벌의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 자, 보호장비는 징벌의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배웠고요. 틀렸죠? 그 다음에 3번 소년원장은 미성년인 보호소년이 친권자나 후견이 없거나 있어도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을 때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적당한 자를 지정하여 친권자나 후견인 직무를 행사하게 해야 한다. 이것도 다뤘는데, 그렇죠? 틀렸죠? 바로 소년원장 자신이 친권자가 되는 것이고 다른 적당한 자를 지정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옳게 고치려면 바로 소년원장이 보호소년 등을 위해서 친권자나 후견인의 직무를 행사할 수 있다라고 고쳐야 되겠죠. 자, 4번 2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지정된 실안에서 근신하는 징계청을 받은 보호소년에게 매주 1회 이상 실온으로 할 수 있도록 개별적 체육활동 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자, 근신을 받더라도 이렇게 매주 1회 이상은 실온으로 할 수 있도록 보장을 해야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4번 맞죠? 자, 6번 문제. 범죄를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 합의론하고 우리가 갈등론 공부한 적이 있다, 그죠? 합의론적 관점에 따르면 범죄를 규정하기 위해서는 대다수 구성원이 동의가 있어야 한다. 합의, 동의가 필요하다. 맞고요. 갈등론적 관점에 따르면 범죄는 지배계층의 이익을 부호하도록 설계된 정치적 개념이다. 그렇죠. 갈등 관계에서 그 권력을 쟁취한 지배계층의 이익을 부호하도록 설계되었다. 3번 상호작용론적 관점에 따른다면 이게 뭐 낙인이론적 관점인데요. 대표적인 상호작용론적 관점이 강한 대표적 이론이 낙인이론인데 여기에 따르면 범죄의 정의는 지배적인 도덕적 가치를 반영하죠. 절대적 범죄 개념을 부정하고요. 그때 지배적인 도덕적 가치를 반영한 게 바로 범죄다라고 했었고 4번 상호작용론적 관점과 합의론적 관점 모두에 따르면 법은 모든 시민에게 동등하게 적용된다 본다. 합의론적 관점에 볼 때는 뭐 동등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 있겠지만 상호작용론적 관점, 즉 낙인이론 같은 상호작용론적 관점에 볼 때는 어때요? 법이 모든 시민에게 동등하게 적용되는 게 아니고 차별적으로 적용되고 특히 낙인으로 강조한 게 뭐냐면 법 집행기관의 차별적 기소, 선별적 소추 이게 낙인이 돼가지고 중요한 낙인으로 작용해가지고 2차적 일탈이 원인이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상호작용론적 관점에서는 법이 모든 시민에게 동등하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차등적으로 적용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죠. 7번 문제. 클로드와 올린의 차별기회 이론 또는 차별적 접촉 이론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차별적 기회 또는 차별적 접촉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차별적 기회 이론 맞죠? 차별 접촉은 서들랜드고요. 차별적 기회 이론 옳지 않은 것. 자, 불법적 수단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각 사회계층, 지역별로 상이하게 분포한다. 자, 합법적 기회뿐만 아니라 불법적 수단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조차도 어때요? 차등적으로 분포한다, 상이하게 분포한다라고 본 게 바로 이론이고 2번 머튼의 아놈 이론과 서들랜드의 차별적 접촉 이론으로 하위 문화 형성을 설명했죠. 두 개의 이론을 결합시켰습니다. 범죄 하위 문화는 주거가 불안정하고 물리적으로 쇠퇴한 해체지역이 주로 생겨나며 폭력과
같은 즉흥적인 범죄가 두드러진 특징이 있다. 자, 우리가 이제 공부할 때 세계 하위문화의 개념을 설명했는데 범죄적 하위문화, 갈등적 하위문화, 도피적 하위문화 이렇게 나눴고요. 폭력하면 뭘 떠올리시라고 그랬죠? 폭력하면 갈등적 하위문화를 떠올리시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보니까 범죄 하위문화, 범죄적 하위문화를 설명하면서 폭력이 나왔습니다. 틀렸죠. 갈등적 하위문화 측에서 바로 특징이 두드러진 특징이 바로 폭력과 같은 즉흥적인 범죄가 두드러진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고요. 4번 도피 하위문화의 구성원을 이중 실패자로 묘사하기도 하며 마약 중독 등의 도피적 행동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이거 맞고요.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 신상 공개 제도가 나왔습니다. 신상 공개 제도 같은 경우는 우리 이론 시간에 뭘 공부했냐면 특정 중대범죄 피해자 등 신상 정보 공개가 하는 법률 이걸 공부한 적 있잖아요. 그걸 제가 이제 그 법조문들을 같이 공부한 적이 있는데 여기서 바로 출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1번 선지 보시면 성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공개된 등록 정보 중에서 성범죄 전과 사실은 죄명하고 횟수가 포함된다. 당연히 그 공개된 정보에 보면 죄명, 강간이나 강제추행이냐 죄명, 그다음에 범죄 수 당연히 포함되겠죠. 당연한 겁니다. 2번 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하는 법률상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신상정보 공개 여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때 피의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라고 우리가 공부했었고요. 3번 성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범죄의 신상 공개는 무한 처분이다. 이거 형벌은 아니지 않습니까? 형벌은 아닌데 자기 싫지만 강제로 국가가 강제로 공개해버리는 거니까 이것도 일종의 강제적 제재 수단이죠. 형벌이 아닌 형사 제재라면 무한 처분이다라고 이해하자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3번 맞고요. 4번 검사는 공소 제기 시까지 특정 중대범죄 사건이 아니었으나 재판 과정에서 특정 중대범죄 사건으로 공소사실이 변경된 사건의 성년인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를 청구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좀 이상하다 그죠? 성년인데 신상정보 공개할 수 없다? 공소제기 단계에서는 특정 중대범죄 사건이 아니었지만 재판관이 거기 드러나가지고 특정 중대범죄로 바꿨을 때 그것도 당연히 피고인이 성년이라면 신상정보 공개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읽다 보면 이 법률을 공부 안 하신 분이라도 읽다 보면 좀 냄새가 난다고 했죠. 성년인 피고인인데 신상정보 공개를 청구할 수 없다. 좀 냄새 나죠. 다만 법에서는 미성년인 경우는 미성년인 피고인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성년인 피고인의 경우 이렇게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론 시간에 강의 시간에 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법률을 다뤄드렸고요. 4번 선지, 3번 선지에 관한 조문도 제가 언급드렸죠. 자, 그 다음에 9번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상 사회봉사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사회봉사는 이를 9시간을 넘겨 집행할 수 없다. 그렇죠? 다만 사회봉사의 내용상 연속 집행의 필요성이 있어서 보호관찰관이 승낙하거나 사회봉사 대상자가 분명히 동의한 경우에만 연장하여 집행할 수 있다고 했는데 9시간은 연장이 가능하다고 그랬는데 연장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대상의 동의가 필요한데 근데 보세요 여러분들 대상의 동의가 필요한데 두 번째 줄 중간에 보니까 보호관찰관이 승낙하거나 대상자가 동의한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대상자가 동의 안 하더라도 보호관찰관이 승낙만 하면 연장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잖아요. 틀렸죠. 분명한 동의가 요구된다고 그랬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이 틀렸는데 승낙하고 보호관이 승낙하고 플러스 대상자가 분명히 동의했을 때 연장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승낙하거나 이걸 이제 이게 이 부분이 틀렸죠. 승낙하고를 하거나 이렇게 고쳐가지고 함정을 팠어요. 좀 지저분한 문제이기도 한데 아무튼 1번이 틀렸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걸 몇 번 다루었기 때문에 일단은 좀 이상하긴, 어감이 좀 이상해요. 승낙하거나 대상 동의한 경우 승낙하거나, 어감이 좀 이상해. 생각해 보시면 승낙하거나 하면 동의 안 하더라도 승낙만 하면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여러분 사고를 연결시켰다면 이게 틀렸구나라는 걸 고를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됩니다. 자, 너무 무리한 욕을 하나요? 자, 2번. 사회봉사 집행은 사회봉사가 허가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마쳐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검사 허가를 받아 6개월 범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다고 그랬죠. 6+6 이것도 배웠고요. 3번. 법원은 사회봉사를 허가하는 경우에 확정일로부터 3일 이내에 봉사 대상자 주거지관을 보호관찰소 장에게 허가사하고 판결문 등 이런 것들을 서류를 송부해야 한다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4번. 보호관찰관 사용 집행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공립기관이나 그 밖의 단체 또는 시설의 장에게 시설의 협력을 얻어서 집행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맞죠? 자, 10번 문제 보시면 양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자, 양형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양형 문제와 관련해서는 제가 이제 그 기본서에 그 특정 법조문을 기본서에 명시해 드렸고 그걸 다루어 드렸습니다. 그게 바로 출제가 됐습니다. 즉 법원 조직법 규정을 제가 기본서에 명시했고요. 그걸 강의 시간에 다룬 적이 있는데 그게 바로 나버렸고, 그건 이제 여러분들 기억하기 쉬웠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제 강의를 들었다면 어렵지 않게 오선지를 고를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번 보시면 1번 선지. 형법은 양해의 조건으로서 범행의 정황과 범죄 전력을 규정하고 있다. 좀 어려운데 여러분들 형법을 공부 안 하셨기 때문에 좀 어렵기도 한데, 이 형법의 양형 조건에는, 조건에 관한 규정에는 범행의 정황은 양해의 조건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범죄 전력, 전과죠. 범죄 전력은 양형 조건으로 규정이 없습니다. 대신 법원 조직법에 보면 양형 조건으로 범죄 전력이 들어가 있어요. 형법에는 없고 법원 조직법에 있습니다. 1번 틀렸고요. 이번 형법은 양형 원칙으로 양형은 행위자의 불법과 책임 정도가 비례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것도 형법을 안 배웠기 좀 어려운데, 형법상으로는 이 양형 원칙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양형을 행위자의 불법과 책임 정도에 비례하자라는 원칙을 형법에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3번.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 기준은 법관이 형정을 선택하고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 이거 여러분들 어때요? 이거 틀렸죠?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라고 제가 강조했었고, 1, 2, 3번 그래 다 틀렸어요. 4번 보시죠. 법원 조직법에 따르면 법원이 양형 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하는 경우에,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으니까 양형 기준을 벗어나서 판결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벗어나서 할 때는 판결서의 양형 이유를 적어야 하지만, 법적 기준을 벗어나서 양형할 때도 예외적으로 판결서의 양형 이유를 적지 않는 예외가 있는데, 그게 바로 약식 절차나 직결 심판에 따라 심판한 경우는 예외다라고 했었고, 그게 이제 우리 기본에 명시되어 있고, 이런 설명을 제가 잠깐 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고요. 그 기본서 내용을 여러분들이 충실히 보지 않았다면 좀 어려움을 느꼈을 만한 상급 문제가 되겠습니다. 근데 그 조문, 4번 조문만 여러분들이 보신 적이 있다면 기억이 났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상급 문제였고요. 자, 11번. 소송법상 보호사건 조사와 심리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1번. 사건 본인의 보호자나 변호사를 보존으로 선임하는 경우에는 소송판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해야 된다. 많이 다뤘죠? 소송판사는 사건 조사 심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일을 정하여 사건 본인이나 보호자 참고를 소환할 수 있다고 그랬고, 판사는 사안이 가볍다는 이유로 심리를 개시하지 않는 결정을 할 때는 훈계하거나 조사관에게 손을 엄격히 관리하거나 교육하도록 고지할 수 있다. 근데 보니까 이것도 이제 모의고사에서 다뤘던 선지인데, 손한테 훈계하거나 조사관에게 손을 엄격히 관리하거나 교육하도록 고지한다? 조사하는 사람한테 소년을 관리하고 교육하도록 고지한다? 아니겠죠. 조사관이 아니라 바로 보호자에게, 소년의 보호자에게
손을 엄격히 관리하고 교육하라라고 고지할 수 있겠죠. 그래서 조사관이 아닌 보호자가 들어가야 맞겠습니다. 3번 소년부 또는 조사관이 범죄 사실에 관하여 손을 조사할 때는 미리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야 되겠습니다. 바로 진술거부권 고시죠. 12번 모피트의 발달 유형론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자, 모피트의 이론을 우리가 또 많이 다뤘는데요. 자, 보시면 1번 반사회적 범죄자를 청소년기 한정형과 생애 지속형으로 구분했죠. 모피트가. 2번 청소년기 한정형 범죄자에 비하여 생애 지속형 범죄자가 또래 집단과 유대관계에 더욱 강한 영향을 받는다고 봤다. 어때요? 청소년기 한정형 범죄자에 비해서 생애 지속형이 또래 집단과 유대관계가 더욱 강하다? 아니겠죠. 바로 생애 지속형 범죄자 같은 경우 어릴 때 겪었던 뇌 신경학적 손상 때문에 인생 지속적으로 범죄를 범하는 그런 범죄자인데, 반면에 청소년기 한정형 범죄자 같은 경우는 어릴 때 그런 신경학적 손상이 없었는데 바로 청소년기 사춘기에 모방심리나 성적 격차 때문에 비행선과 어울리면서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청소년기에 호기심에서 또 모방심리에서 청소년기에만 범죄를 범하는 그런 범죄자 유형이잖아요. 따라서 이 생애지속형이 아니라 청소년기 한정형 범죄자가 또래 집단과 유대관계가 더욱 강한 경향을 보인다라고 맞겠죠. 개인의 신경심리학적 취약성과 범죄 유발적 환경이 상호작용하여 생애지속형 범죄자, 생애지속형 반사회적 행위가 발생하고 봅니다. 맞고. 3번 생물학적 능력과 사회적 역할의 격차, 즉 성장 격차, 우리 머티어리티 갭 배웠잖아요. 를 청소년기 한정형 범죄자가 반사회적 행위에 가담한 주요 요인으로 본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 생물학적 범죄 원인론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 랑게는 생물학적 부모의 유전적 영향과 입양 부모의 환경적 영향이 상호작용할 때 범죄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했다. 그러면 생물학적 부모, 생부죠. 생부모. 그 다음에 입양한 부모는 양부모잖아요. 생부모하고 양자인 범죄자의 생부, 양부의 범죄 경험을 비교했던 연구. 이게 양자 연구인데, 양자 연구는 누구 했더라? 그 대표적인 사람이, 매드닉이죠? 매드닉과 허칭스고. 매드닉 허칭스의 연구 결과에 따른다면, 생부도 범죄 경험이 있고 양부도 범죄 경험이 있는 비율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두 번째 높은 비율이 뭐였더라? 양부는 범죄 경험이 없는데 생부만 범죄 경험이 있는 경우가 두 번째 높은 비율을 차지했던 그런 연구 결과를 발표했죠. 매드닉 허칭스입니다. 랑게는, 여기 나온 랑게는 누구예요? 랑게는 양자 연구가 아니라 쌍생아 연구를 했던 사람이잖아요. 쌍생아 연구. 즉 1단성 쌍생아하고 2단성 쌍의 범죄 일출을 비교해서 유전과 범죄의 상관성을 연구했던 사람이 랑게였죠.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후트는 어때요? 후트는 롬브로스의 이론을 취지했던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범죄는 일반인보다 신체적 열등성을 가진다고 주장했다. 바로 롬브로스 주장을 지지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신체적 특징에 따라 범죄를 제시한 사람이고, 크레취머는 체형과 성격 유형, 범죄의 잠재성은 높은 상관계가 있다고 주장한 사람, 즉 체형과 범죄의 상관성을 주장한 사람 맞죠? 그다음에 제콥스는 성염색체 이상 연구했던 사람이잖아요. 정답은 1번이었고요. 14번 보호관찰 대교하는 분들상 보호관찰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보호관찰은 법원의 판결이나 결정이 확정된 때 또는 가석방 임시 퇴원된 때부터 시작된다. 이것도 많이 다뤘던 선지죠. 보호관찰 대교하는 법률
42조에 따라 유치된 사람에 대해서 보호관찰 조건으로 한 형의 선고유예가 실효된 경우에는 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선고유예가 실효된 경우 그 유치기간을 형기에 살입한다라고 했고요. 이거 다뤘죠. 그다음에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피고인에 대하여 형집행을 유함과 동시에 집행유예 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면서 보호관찰 기간 중 노조 지부장 선거에 후보로 출마한 등 선거에 개입하지 말 것, 이러한 내용의 특별 준사항을 부과한 것은 행위자의 자유를 분하게 제한한 것으로 위협하다. 이거는 우리가 뭐 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이건 뭐냐면 법 규정이 아니라 바로 대법원 판례를 출제했습니다. 자, 올해 그 형사상식 개론의 출제 특징 중 한 개가 대법원 판례를 두 개를 출제했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14번에 3번이 대법원 판례였고요. 또 판례가 15번에 4번 선지도 판례를 출제한 건데, 근데 우리가 판례를 몰랐다 하더라도 다른 선지를 우리가 공부했기 때문에 정답을 고를 수 있었습니다. 4번 선지부터 보시면 14번의 4번 선지. 보관소장은 보관찰 등에 관한 법률상 구인 또는 긴급구인에 따라서 대상자를 구인했을 때 유치허가를 청구한 경우를 제하고는 어때? 검사가 48시간에 유치허가를 청구해야 되는데 유치허가를 청구 안 하면 48시간 안에 석방해야 되죠. 그것도 배웠잖아. 맞는 말이잖아. 그래서 1, 2, 4번 선지가 비교적 쉬운 선지였기 때문에 3번 판례를 몰라도 3을 정답으로 고를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다만 생소한 판례가 출제됐다는 점에서 좀 상급 문제였다라고 보이는데, 정신 똑바로 차리고 1, 2, 4번 선지를 잘 기억하셨다면 정답은 고를 수 있는 문제였다라고 평가됩니다. 그래서 3번 선지 같은 경우 대법원 입장에서 특별준상으로서 뭐 노조 지부장 선거에 개입하지 말 것, 선거에 개입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행동은 아니죠. 잘못된 행동, 선거에 개입하는 것은 뭐 선거대책본부장 같은 걸 한다면 선거에 개입한 행위를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잖아. 이게 법적으로 금지된 행위는 아니잖아. 법적으로 금지된 행위는 아닙니다. 뭐 공무원이 선거에 개입한다거나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근데 뭐 어떤 회사의 노조지부장이라면, 그리고 어떤 후보의 선거 대책본부장이라면 당연히 선거에 개입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 이건 법적으로 금지된 행위는 아닙니다. 뭐 나쁜 사람과 어울린다거나 뭐 이렇게 또는 법적으로 금지된 행위를 한다거나 그런 하지 말라라고 이제 그런 특별준상을 부과할 수 있는데, 이렇게 법적으로 금지된 행위가 아니라도 특별준상으로 부과할 수 있다는 판례가 되겠습니다. 이게. 그래서 특별히 법적으로 금지된 행위가 아니라도 특별준상을 부과할 수 있다는 판례. 자, 그 다음에 15번 문제 보겠습니다. 치료감호 제도와 치료명령 제도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치료감호 치료명령 제도 우리 공부한 적이 있는데요. 1번 형법에 따라서 심신미약의 치료감호자를 치료감호 시설에 수용하는 때 수용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어때요? 심신상실자하고 심신장애자하고, 장애자에는 심신상실자도 있고 이렇게 심신미약자도 있죠. 그다음에 정신성적장애자, 얘 둘이는 15년 초과 못하고, 그다음에 알코올 중독이나 약물 중독, 마약이나 약물 중독자 같은 경우는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라고 했었죠. 따라서 심신미약자는 15년 초과할 수 없다에 맞고 2년 초과할 수 없다. 틀렸죠. 2번 치료감호 형이 병과된 경우 형을 먼저 집행한다. 바로 틀렸네요. 치료감을 먼저 집행하고 그 집행기간을 형 집행기간에 포함시키죠. 너무나 쉬운 선지고. 3번 검사는 친고죄에서 고소가 주된 경우에 형소법 또는 형소법상 기소유예
기소 표준에 따라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결정을 한 경우에 공소제기업 7호 가만을 독립 청구할 수 있다. 바로 7호 가만 독립 청구할 수 있는 경우 우리 독립심 곱히기 이렇게 암기했었는데 바로 친고죄에서 고소가 없거나 고소가 취소된 경우나 그다음에 기소 위한 경우 공소제기 안 하고 7호 가만 독립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맞죠. 1, 2, 3번 다 쉬운 선지입니다. 그래서 다 맞는 거니까 3번 맞죠? 1, 2번 틀렸고 3번 맞습니다. 3번 맞는 거니까 이게 옳은 선지 고른 거니까 3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그다음에 4번은 보다 많아 뭐 틀린 지문 같은데 보시면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정신적 장애인은 성충동 약물치료법에 의한 약물치료 명령 대상자가 아니고 치료감화 약물치료명령이 함께 청구될 수 없으므로 일단 여기까지 보시면 정신성적 장애자가 약물치료 명령 대상자가 아닙니까? 맞잖아요. 약물치료 명령 대상자 맞죠? 따라서 두 번째 줄까지만 읽어도 바로 이걸 틀린 선지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4번은 사실 판례인데 약물치료 명령 대상자가 맞고요. 아닌 게 아니죠. 맞고. 그 다음에 치료감호 약물치료 명령이 함께 청구될 수도 있다라고 본 게 판례입니다. 판례 핵심은 바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상 치료감호하고 약물치료 명령이 함께 청구될 수도 있다라는 게 바로 이 판례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치료감호 대상자에 보면 심신장애자, 정신성적 장애자, 뭐 마약, 약물, 알코올 중독자, 그렇죠? 그다음에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 대상자. 정신성적 장애잖아요. 정신성적 장애자는 보시면 어때요? 치료감호 대상자이기도 하고 약물치료 명령 대상자이기도 하니까 둘 다 대상자죠. 따라서 이 두 개를 함께 정신성 장애자한테 함께 청구할 수 있다. 이게 정점이었어요. 그래서 판례는 함께 청구할 수 있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4번도 틀렸고 오는 것은 3번이죠. 4번 판례를 몰랐다 하더라도 3번 바로 우리 확실하게 답이 보이죠. 3번 찍고 그냥 넘어가는 문제입니다. 4번 볼 필요도 없는 4번 어려운 판례를 볼 필요도 없는 그런 문제였고요. 일단 뭐 4번을 보시더라도 이 정신장애자가 약물치료명 대상자가 아니다. 바로 거기서 틀렸죠. 자, 16번 소년법상 보호처분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 장기로 소년원에 송치된 소년의 보호기간은 2년으로 하되 보호관찰관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1년 범위에서 한 번에 하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바로 틀렸죠. 장기 보호관찰은 이렇게 2+1 연장이 가능했는데 장기 소년원 송치는 2년을 초과하지 못하고 연장이 허용이 안 됐었습니다. 바로 1번 찍고 넘어가는 문제예요. 나머지 여러분들 선지 읽어보시고 다 또 역시 공부했던 법 규정들이 되겠습니다. 자, 17번 비행 청소년의 처벌과 처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균형 회복적 사법, 뭐 균형이란 말이 붙어 있지만 그냥 회복적 사법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회복적 사법은 비행 청소년의 책임, 역량 개발, 지역사회 안전한 목표에 초점을 둔다. 맞겠죠? 비행 청소년을 처벌하는데 응징적으로 처벌하는데 초점을 맞춘 게 아니라 이 청소년의 책임을 부각시키고 그다음에 역량 개발하고 더불어 지역사회를 안전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소년범에 대한 형사법원 이송은 전통적인 소년사법 이념인 국친사상에 부합한다. 자, 국친사상이 나왔습니다. 국친사상이 뭐였더라? 자, 국가가 그다음에 친은 부모 친자죠. 국가가 손의 부모처럼 손을 보호하고 육성해야 된다. 국친사상입니다. 손이 비록 비행을 범했지만 형사처벌을 위주로 할 절차를 진행할 게 아니라 국가가 손의 부모는 어때요?
초란 사람이 아니라 손을 보호하고 육성하는 그런 존재니까 국가가 그런 소년의 보호자를 대신해서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니까 가급적이면 어때? 가급적이면 소년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지양하겠죠. 근데 이 선지에서 보시면 소년범에 대한 형사법원 이송, 소년범을 형사법원에 이송한다면 형사처벌을 해달라고 이송한 거잖아요. 형사법원에 이송한 이유가 뭐예요? 형사처벌을 해달라는 거잖아. 이 이송은 국진사상에 부합한다? 부합하지 않겠죠. 국진사상은 형사처벌보다도 손에 대한 보호하고 건전한 육성을 도모한 걸 위주로 하는 거니까 형사법원 이송이 아니라 소년법원에 송치하거나 이송을 시도할 겁니다. 그래서 2번 틀렸고요. 그 다음 3번 바톨라스와 밀러의 우리 소년교정모형 공부했었는데 의료모형 같은 경우 자유의지로 병을 저지른다? 틀렸죠. 의료모형 같은 경우는 소년이 자유의지로 병을 저지른 게 아니라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외부적 원인에 따라서 병을 범할 수밖에 없다. 바로 결정론에 입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4번 소년사법에 있어서 비시설 수용은 구금으로 인한 폐해를 막고자 성인교도소가 아닌 소년 전담시설에 별도로 수용한 것을 말한다. 이것도 명시로 제가 다뤄드렸는데 비시설 수용이라는 개념은 성인교도소가 아니라 소년 전담시설에 수용하자 이런 개념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비시설 수용은 성인교도소뿐만 아니라 소년 전담시설에도 수용하지 말고 아무튼 성인시설이든 소년시설은 수용하지 말고 사회에서 처하자라는 게 바로 비시설 수용이었죠. 따라서 4번도 틀렸습니다. 자, 18번 보실까요? 자, 전자적 부착법 문제입니다. 옳은 설명. 1번 만 19세 미만의 자에 대해서는 저당시 부착면을 선고할 수 없다. 이것도 많이 다뤘죠. 19세 미만자도 검사가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이 그에 따라 선고도 할 수 있는데 다만 선고 후에 부착, 집행이죠. 부착은 19세가 돼야만이 가능하다. 일단 선고는 가능하죠. 2번 검사의 부착명 청구는 공소가 제기된 특정 범죄 사건의 1심 판결 선고 시까지 해야 한다. 이것도 많이 다뤘죠. 1심 판결 선고 시가 아니라 항소심 변론 종결 시까지. 3번 성폭력 범죄, 미성년 대상 유괴범죄, 살인범죄, 강절도범죄. 절도범죄가 나왔네. 성괴, 인도킹 공회인데 도는 강도지 절도가 아니라고 했죠. 똑같은 선지가 우리 모교에서 푼 적이 있습니다. 틀렸고요. 4번 보관찰이 부과된 사람이 정지 부착기간은 보관찰기간을 초과할 수 없고요. 보관찰이 임시 해제가 되면 전자식 부착도 일단 임시 해제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4번 볼 것도 없이 1, 2, 3번이 확실하게 다 틀렸죠. 너무 쉽습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9번 보관찰 등과 법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 검사가 보관찰관이 선도함을 조건으로 공소 제기를 유예하고 위탁한 선도 업무는 이것도 보관찰 소의 관장 사무에 속했었죠. 보관찰 소의 관장 사무를 공부한 적이 있는데 관장 사무에 해당합니다. 이 보관찰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람이 보관찰 기간, 집행유예 따른 보관찰 기간도 많이 다뤄드렸죠. 바로 집행유예 기간으로 하되 다만 법원이 유예기간 범위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 근데 보니까 법원이 따로 정한 경우 보관기간은 유예기간이 아니라 바로 법원이 정한 기간으로 본다. 맞죠? 원칙으로 유예기간인데 법원이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3번 보관찰소 소속 공무원은 구인 또는 긴급 구인한 보관찰 대상자를 보관찰소에 인치하는 정당한 직무집행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보호장구 중에서 전자충격기를 사용할 수 있다. 보호장구가 있었죠. 보호장구는 수포전자가스 보호대였는데 수포전자가스 보호대. 근데 여기 보시면 보관찰을 인치한다. 인치하는 직무집행이다. 이렇게 대상자를 인치하거나 또는 수용기관 등에 호송할 때 인치하거나 호송할 때 쓸 수 있는 보호장구는 3개가 있었습니다. 바로 수포, 수가포, 승하고 보호대 3개고 전자충격기나 가스총은 인치하거나 호송할 때는 쓸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3번 틀렸죠. 수가포, 승, 보호대를 쓸 수 있어요.
4번 보관찰 대상자가 기간 중 금고 이상 형집행을 받게 된 때. 이것도 많이 다뤘죠. 바로 집행기간 동안 대상자에 대한 보관찰 기간이 계속 종료되지 않고 계속 진행된다고 그랬고, 집행 종료 면제된 후에 그 기간이 아직 남아있다면 잔여 기간 동안 보관찰을 집행한다라고 했었죠. 자, 마지막 20번. 자, 전자집 부착법상 스토킹 행위자 전자집 부착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1번 보관찰 소장은 잠정조 집행을 종료한 날부터 5년의 경과한 때 스토킹 행위자 수신자를 폐기한다. 자, 수신자를 폐기할 기간인데 5년 경과된 후입니다. 5년인지 아닌지 헷갈릴 수 있어요. 그죠? 또 살짝 어려운 문제였는데, 일단 5년을 기억했다면 쉬운 문제인데 이걸 몰랐다면 나머지 선지를 통해서 답을 찾을 수밖에 없죠. 자, 그러면 2번 보시면 전자집 부착 결정을 받은 스토킹 행위자는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관찰소에 출석하여 보관찰 지시에 따라 전자장치를 부착해야 한다. 틀린 선지인데요. 거기 30일 이내라고 되어 있잖아. 30일 이내가 아니라 바로 집행을 종료한 30일이 아니라 30일이 아니라 바로 법원이 지정한 일시까지 출석해야 됩니다. 법원이 지정한 일시까지 출석해야 한다. 3번 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전자집 부착은 잠정조 기간이 경과하거나 효력을 상실한 때 또는 그 집행이 종료되며 정조치가 변경 또는 취소된 때는 집행이 종료되지 않는다. 자, 전자집 부착 집행 종료 사유인데요. 보니까 장조치가 변경 취소된 때는 종료되지 않는다 돼 있는데, 이런 경우도 종료가 되죠. 종료 사유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기간 경과하거나 효력을 상실할 때는 물론이고 장조치가 변경되다 취소된 때도 집행이 종료됩니다. 4번 법원은 스토킹 범죄 처벌에 관한 법률상 긴급 응급조치 또는 잠조치로 전자장치 부착을 결정한 경우에 그 결정문의 등본을 스토킹 행위자의 주거지관을 보관소장에게 직접 송부한다. 자, 법원이 보관소장한테 송부하는 건 맞는데 어떤 경우에 송부하냐면 거기 보니까 긴급 응급조치 또는 잠조치 결정을 한 경우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제가 강조한 게 긴급 응급조치는 법원이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수사단계에서 사법경찰관이 직권 또는 신청으로 하는 게 바로 긴급 응급조치라고 그랬습니다. 법원이 한 게 아니라고 그랬죠. 자, 그 점을 생각한다면 법원이 긴급 응급조치 결과를 소장한테 송부한다? 틀렸죠. 잠정조치 결정했을 때 송부한다 해라 맞고요. 긴급 응급조치가 빠져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번, 3번, 4번 틀렸고 1번이 맞는데 수신자로 폐기 기한 5년 경과했을 때 이걸 몰랐던 수험생은 상당히 가장 어려웠던 문제가 아니었나라고 생각됩니다. 상급 문제였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기본서에서 이제 이걸 5년 이걸 체크하고 공부를 안 했던 분은 좀 어려웠던 문제로 평가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분까지 다 문제를 풀어봤는데요. 아무튼 이제 26년 대비해서 여러분들 또 커리가 시작될 텐데 그때 올해 쳤던 25년 기출문제에 대한 출제 경향을 다시 한번 설명드릴 것이고요. 또 그에 따른 대비를 또 해야 되겠습니다. 아무튼 올해 시험에서도 제 커리를 열심히 따라오셨다면 충분히 좋은 점수를 받았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26년도 역시 제 커리를 믿고 잘 따라오시면 좋은 점수를 받으실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험 치신 수험생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고요. 그리고 26년 대비해서 공부를 시작한 수험생들은 커리 시작할 때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